안녕하세요. 평소에 일할 때 귀가 심심할 때면 이 채널의 사연이 참 재밌어서 종종 듣곤 했죠.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소설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여러분들의 젊음은 어떠셨나요? TV 속이나 소설에서 그려진 것처럼 찬란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나요? 왜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할 땐 사랑을 모르고 젊었을 땐 젊음을 모른다는 누군가의 노래 가사 말이요. 전 이 가사가 심금이 울리도록 와닿는 요즘입니다. 10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컸습니다. 저랑 12살 차이가 나는 언니 오빠들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기 전에 유년 시절을 보낸 덕에 유복하게 자랐죠. 하지만 저는 반대였어요. 제가 태어날 무렵 아버지 회사는 부도가 났어요. 막내딸이라며 저를 유독 아끼고 사랑했던 아빠는 사업의 실패 이후로 알코올 중독에 걸리셨습니다. 술 내놔! 집안의 여편네들이라곤 하나도 도움 안 되고 딸린 식솔이 많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 거 아니야! 아빠는 술에 취하면 저와 엄마를 항상 짐짝 취급하셨어요. 여자가 하는 거라곤 집안에 조용히 앉아서 밥 차려주고 옷 구멍 난 거 개우고 그거 외엔 하는 게 있냐면서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마음의 여유도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했던 아빠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어린 저는 무서웠습니다. 항상 우리 딸, 아빠의 전부이자 이 우주를 준다고 해도 안 바꿀 우리 귀한 딸이라며 저를 꼭 안아주던 아빠는 어느샌가부터 제 저금통을 뒤지기 시작한다거나 제 방에 서스름 없이 들어와 어디 돈 없나 하이에나처럼 살피고 가셨죠. 내가 아낀 돼지 저금통 왜 가르는 건데? 속상한 마음에 와락 울어버린 저에게 돌아오는 건 아빠의 매서운 딱이었습니다. 딱! 뭐 하는 거야? 또다시 제 바닥에 날라오는 아빠의 손짓. 그것은 저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손짓이었습니다. 얼얼하게 부어있는 왼쪽 뺨을 부어잡고 전 다짐했죠.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겠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남자 밑에서 살지 않겠다고요. 아빠에게 의지해서 한평생을 사느라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집 밖을 나가서 살지 못하는 엄마. 그리고 그 엄마의 딸인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의 알코올 중독 증세는 날이 갈수록 더더욱 심해졌고 환청이 들리시는 건지 집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저희 학교까지 찾아와서 횡패를 부리곤 했어요. 내 돈 내놔!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술을 마시면 아빠는 과거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곤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현실을 부정하셨죠. 이미 머리가 훌쩍 커버리고 서울로 대학을 간 언니 오빠는 그런 아빠가 지겹다며 연을 끊었고요. 시골에 살고 있던 엄마와 저는 꼼짝없이 잡혀있는 쥐새끼 같은 꼴이었습니다. 뭐랄까요. 제가 엄마를 지켜주는 상황이었죠.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좀만 버티자.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안아주는 10대 딸이 저였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아빠의 폭군 같은 행동 속에 저희 모녀는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어요. 엄마는 때때로 그냥 엄마랑 콱 죽어버리자, 수경아. 엄마 이제 지친다. 네 아빠 받아주는 것도, 이렇게 잿빛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전 그럴 때마다 울부짖으며 엄마의 치마자락을 붙잡았어요. 엄마 안 돼. 제발. 하늘이 저희 모녀의 가여움을 알아주신 걸까요? 어느 날 병원에서 다급하게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첨지 씨 가족분들 되시나요? 네? 네.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아빠가 쓰러져서 행인에게 발견되었으니 빨리 응급실로 오라는 연락이었어요.
무슨 일이냐며 엄마와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쳐나갔죠. 사안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되어서 길어봤자 일주일이라는 의사의 말에 해방감을 느낀 건 무엇 때문일까요? 아빠의 죽음을 듣고서 눈물 한 방울 안 났던 어린 딸의 차가운 눈빛은 저를 굳세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입간 날 저는 아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는 힘들었던 거 다 잊고 아빠의 그 따뜻한 모습 되찾길 바랄게.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다 훌훌 털고 지금은 아빠를 잘 보내주고 싶어. 고마웠어. 그리고 잘 가. 친척들은 눈물이 메마른 저를 보며 난년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지 아빠 죽는데 곡소리 한번 안 낸다면서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나 혼자 떳떳하게 살겠다며 다시는 남자한테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전 곧장 서울로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마친 이후로요. 서울에 가서 하게 된 일은 동대문 상가에서 옷을 파는 일이었어요. 전 공부는 못했지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옷을 파는 데는 상당히 재능이 있었거든요. 한 달 만에 그 상가에서 최고 매출을 찍었으니 말이죠. 어찌 보면 약장수 기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돈 버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나이 30이 훌쩍 넘을 때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게 되었어요. 아니 수경씨, 너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은데 왜 남자를 안 만나? 너무 아까운데.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대추 농사 짓는 집안 아들내미가 있는데 사람이 참 수더분하고 좋아. 한번 만나보이죠? 연결해줄게. 응? 됐어요. 전 결혼 생각 없어요. 아, 왜 그러는 거야 정말. 모은 돈도 많겠다. 지금 딱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좋겠구만. 그냥 불편해요. 남자들한테 비위 맞춰주고 그러는 거. 그래, 내가 딱 보니 수경 씨는 성격도 세고 능력도 좋으니 혼자 살 팔자다. 그래. 그런 팔자들이 있어. 근데 본인들만 힘들지. 나이가 30이 훌쩍 넘을 때까지 시집을 안 가니 주변에서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소리들이 꽤나 시덥지 않게 들려왔어요. 실은 몇 번 연애는 해보았지만 이상하게 실이 자꾸 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듯한 나이 많은 남자들의 그 태도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일 수도 있죠. 그러다가 제가 모은 돈으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거래처를 뚫느라 이곳저곳을 불이 나게 다니고 있었어요. 30 중후반쯤 되니 사업이 안정화되었고 저는 어느새 아파트도 자동차도 제 명의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쯤 되니 사실 좀 외롭더라고요. 아니다. 외롭다기보다는 서글프다는 표현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이 낳고 이쁘게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 제가 모은 돈은 다 부질없는 것 같고 여러모로 제 마음이 약해질 때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거래처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어요. 저랑 10살 차이가 났으니 20대 중반이었고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얼굴이 아주 반반하고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남자들과는 다르게 사근사근 말도 잘하고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우연히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고 그때 저의 사이가 확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누님 거리면서 저에게 굽신대는데 뭐랄까 저희 아빠와는 다른 모습에 제가 마음이 확 끌렸던 것 같아요. 그 아이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던 건지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도 연락을 계속 하더라고요. 보통 남자들은 연하 좋아하지 않아? 저는 연상이 좋아요. 어릴 때 엄마를 일찍 여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대학생 때도 누나들이랑 잘 지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만남을 가지던 중 고백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고 연애 2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결혼까지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병상에 누워 계신 엄마의 말이 결정적이었죠. 수경아,
엄만, 너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여자가 당차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때론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버거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있는 것도 참 좋아. 난 비록 그러질 못했지만 우리 딸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응? 엄마가 너 혼자 남겨두고 가려니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 암으로 인해 투병 중이었던 엄마의 그 말이 저에겐 크게 와닿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결혼하는 모습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불이 나게 예식장 잡고 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훨씬 어리기도 하고 그간 모아둔 돈이 없었기에 식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혼집까지 전부 다 제 걸로 처리를 했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랑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참 돈 벌 줄은 아는데 인생 사는 법은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희 부부는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를 품에 품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 몸이 눈에 띄게 안 좋아졌어요. 어느새 배와 허벅지에 가득해진 튼살들과 출산하느라 빠진 머리는 저를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해주었죠. 그래도 아이는 이쁘던데요? 그러다가 제가 산후우울증에 걸린 탓에 집에 있을 때마다 눈물이 막 나왔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당신 힘들면 내가 잠깐 일 그만두고 아이 볼까? 내가 봤을 때 당신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저는 집안에서만 가정주부처럼 사는 그런 성격은 못 되는 여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사업장에 복귀를 하게 되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이제서야 숨이 트이고 살 것 같더군요. 남편한텐 항상 미안했어요. 본인도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남자로서 잘 나가고 싶은 욕심도 있을 텐데 저를 위해서 다 내려놓은 것 같아서요. 한 3년간은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카드 통지서나 세금 계산서를 잘 보지 않아요. 세금은 따로 봐주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카드값은 워낙에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돈이 크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를 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체통이 쌓인 이번 달 카드 명세 내역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남편 생활비 쓰라고 준 카드에 1,000만 원이 긁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아니 뭔 집에서 애 보는 남자가 어디에 돈을 쓰겠다고 1,000만 원을 긁어버린 거야?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백화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압구정 명품관까지 아주 야무지게 쇼핑을 했더라고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여보, 언제부터 이렇게 돈 쓰기 시작한 거야? 이 카드는 내가 딸내미 이유식이랑 당신 밥 사 먹으라고 준 돈이지 명품 사라고 준 돈 아니야. 내가 그동안 카드 내역서 안 보는 줄 알았던 거야? 남편이 당황을 하더군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돈을 많이 쓴지 몰랐어. 명품은 왜 산 거야? 남편이 이마엔 식은땀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머뭇거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도망친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자한테 기눌리고 살기 싫어서 연하 남자 만났더니 아주 더 고생이네. 더 고생이야. 결혼은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결혼을 해서. 거실에서 고개를 푹 숙이며 분을 삭히고 있을 무렵 안방에서 다시 남편이 나오는 겁니다. 쇼핑백을 가지고요. 이거 내 거 산 거 아니라 당신 거 산 거야. 우리 얼마 되면 결혼 기념일이잖아. 그래서 당신한테 서프라이즈로 선물 사주고 싶은데 나야 돈이 없으니 사줄 수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명품을 살 리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많이 돈 쓴 거야. 들켜버렸네. 연하 남편의 서프라이즈 선물이었던 겁니다. 핫불싸. 전 그것도 모르고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더군요. 뭐야. 괜히 여보한테 화냈잖아. 몰랐어. 미안해. 아기 돌보느라 힘들지. 역시 나 챙겨주는 건 당신밖에 없어.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곤 명품 쇼핑백 속 가방을 열어서 보았거든요. 카드가 있었어요. 뭐야?
편지도 있어? 그때 남편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잠깐만 줘봐. 아, 왜? 부끄러워서 그래? 저는 그 편지를 펼쳐서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이에게 앞으로 나랑 더 잘 지내자. 사랑해. 라고 적혀 있는 걸 읽자마자 저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이? 수진이가 누구야? 내 이름은 수경이잖아.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며 막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거 내가 쓴 거 아니야. 내 글씨체가 삐뚤삐뚤하니까 직원한테 와이프 줄 거라고 편지지에다 글씨 좀 써달라고 했는데 수경이를 수진으로 잘못 알아들였나 봐. 어쨌거나 이 일로 인해서 전 남편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었고 저희 남편도 어느 정도는 자유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키워놓으니 시간이 생기니까 본인 동창 친구들을 여럿 만나고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연극영화과 출신이니 얼마나 사람들이랑 노는 걸 좋아했겠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모임에 참석하는 날이 많아졌고요. 하루는 제가 업무차 타고 다니는 벤츠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차는 왜? 당신 그랜저 있잖아. 그게 아니라 동창 녀석들이랑 부부 모임 하기로 했는데 그랜저 끌고 가면 기가 죽을 것 같아서. 당신도 참 피곤하게 왜 그런 자랑이나 하는 동창 모임에 간다고. 할 수 없이 저는 남편 기 살려준다고 제 벤츠를 남편에게 빌려주었어요. 저도 나름 한껏 꾸미고 남편의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연예계에 발 담궜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기싸움이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한 젊은 여자가 눈에 밟혔습니다. 위아래로 명품 옷을 입은 저를 보며 살짝 놀란 눈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빠가 결혼한 거구나? 네? 아니, 우리 동창들끼리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얼굴 잘생겼지, 키 크지, 학생회장이었지. 근데 20대 후반에 갑자기 10살 많은 분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근데 왜 결혼한지 알 것 같아요? 능력 있으니까?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당황스러워서 전 멋쩍은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그 여자는 처음에 저를 언니 거리면서 잘 따랐어요.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많다고 부럽다고 하면서요. 자긴 얼굴만 이쁘지 연기로도 성공도 못하고 힘들다면서요. 처음엔 그래도 동생 같아서 잘 챙겨주게 되었고 이것저것 조언하게 되더라고요. 전 술을 못 마셔요. 어릴 때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서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술은 입에도 안 댄답니다. 남편과 남편의 친구들은 술에 잔뜩 취해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몸에 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을 좀 더 편하고 거칠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 남편과 그 어린 여자 좀 전부터 계속 둘이 치근덕대고 웃으면서 놀기에 신경이 쓰였거든요. 잠깐 제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 여자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제가 다시 자리로 들어오는데 저쪽에서 그 여자가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들리는 겁니다. 아, 저렇게 늙으면 무슨 기분일까? 난 진짜 늙으면 살기 싫을 것 같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듯? 옆에 있는 남편 친구가 거들더군요. 야, 넌 말 함부로 하는 버릇 아직도 못 고쳤냐? 말 좀 가려서 해. 사람들 다 있는데. 뭐 어때?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나이 들어서 명품 휘감으면서 본인 주름 가리는 것보다 추한 게 어딨다고? 솔직히 우린 보여준 직업이니까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맞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리고 돈이라도 있으니까 어린 남편이랑 만나는 거지. 그것도 없었으면 어떻게 만났겠어? 충격을 받은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면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을 보고 당황한 그 여자는 언니, 혹시 다 들으셨어요? 묻더군요. 전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왔어요. 늙으면 자기 같으면 죽겠다, 추하지 않냐. 네, 제가 늙은 건 맞지만 그걸 대놓고 말로 들으니 충격이 상당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앞에선 언니 너무 멋있다고 커리어 우먼이라면서 치켜 세우던 남편의 대학 동창이 제 뒤에선 저를 비웃고, 게다가 남편은 술에 취해서 눈치도 없이 그러게, 나도 젊고 탱탱한 여자랑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참 취향 특이해. 나이 있는 여자들만 좋아하니까. 이런 말이나 짓거리고 있고, 화가 차올라서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결국 저는 그들 앞에서 눈물 흘리기 싫은 마음에 몸이 피곤하다며 애써 둘러대고 차를 타고 혼자 집으로 갔어요. 자동차 핸들을 잡은 채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술이 깬 건지 뒤늦게서야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당신 벤츠 끌고 가버렸어? 나 데리고 가야지. 뭐야, 말도 없이. 난 당신 또 화장실 간 줄 알았더만. 진짜 눈치 없다. 알아서 택시 타고 와. 전화를 팍 끊은 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 낳느라 뒤룩뒤룩 살찐 배, 축 처진 피부와 폭삭 삭은 머릿결. 제가 봐도 거울 속에 저는 초라한 아줌마처럼 보이더군요. 악착같이 살아남겠다며 지난날의 아름다운 젊음을 팔아서 번 돈은 남편이 저 대신 영광을 누리고 있었고, 남은 건 저에게 딸내미와 초라한 몸뚱아리 뿐이더라고요. 그 젊고 풋풋한 여자의 말대로 전 늙고 가치 없는, 그저 돈만 많은 초라하고 추한 아줌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며 집에 들어온 남편놈.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더군요. 왜 먼저 가냐면서요. 10살 어린 철없는 남편의 투정을 잠잠히 듣고 째니 이젠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당신 생활비도 대주지 잔소리도 안 하지. 내가 당신한테 뭐 해오라고 한 적 있어? 근데 당신은 동창회에서 어린 여자랑 비위 맞춰주다가 정작 마누란 뒷적이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와다다 화를 내니 내 남편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지갑을 꺼내 제가 남편에게 준 카드를 꺼냈어요. 이거 농협, 신한, 삼성, 이거 전부 다 내가 준 거지? 싹 다 잘라버릴게. 부엌 가위를 가지고 와서 카드를 싹둑싹둑 자른 저였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은 한번 당신이 돈 벌어봐서 생활비도 가지고 오고 그래봐야지 마누라의 소중함을 깨달을 것 같아. 그날 저와 남편은 대판 싸웠어요. 속 좁은 남편은 그 뒤로 토라져서 집도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밤이 되어도 안 들어오는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애는 아빠 보고 싶다고 앙앙 울고, 워킹맘인 저는 애가 타고 미치겠더라고요. 아이만 없었으면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흘렀죠. 어느 날 집에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나도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아니, 난 아이 많은 여자 이만큼 데리고 산 거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이혼하자고 말할 사람은 나인데 본인이 먼저 선수를 치니 저도 당황스럽더군요. 그래,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거지. 나도 더 이상 당신 뒤치다거리 하기 싫어. 이 나이에 철없는 아들 키우는 느낌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 이 소식을 이혼 변호사인 친구한테 전하니 바로 남편 핸드폰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혼 요구하는 거면 바람이 났을 확률도 있다고요. 그걸 잡아야지 유책 사유를 남편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아이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다면서요. 전 그렇게 남편의 핸드폰, 판도라의 상자를 몰래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이혼하자고 기고만장하게 나온지를요. 이미 남편은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이혼 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제 친구들한테도 아내랑 이혼하면 아내의 재산 절반은 자기 거니까 이거 받고 자기 사업할 거라면서 아주 입을 떵떵거리며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변호사인 제 친구가 묻더라고요. 너 나머지 현금이랑 유동자금은 다 회사 투자금으로 넣어두고 건물 같은 것도 법인 명의로 바꿔라. 왜? 야, 그래야지 너 재산 분할할 때 안 뺏기지. 너 피땀 흘려서 번 돈 남편한테 다 주고 싶니? 그때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요.
빨리 서류 정리할 건 하고 저도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 소송하자고 말한 순간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하루는 술에 취해 남편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더라고요. 문 열어! 내 집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 내 집? 참나. 미안한데 우리 결혼할 때 혼수도 집도 내가 다 해왔어. 네 집 아니고 이건 내 집이야. 아씨, 진짜 장난치지 말라고! 제 남편 새벽 12시에 아파트 새벽이 떠나가라 팬티바람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바람에 이웃집에서 신고해서 경찰 들어오고 아주 동네망신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바탕 소동을 하고 나서야 전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에 있는 남편의 물건들을 박스에 바리바리 넣어서 테이프로 칭칭 감싼 다음에 남편과 함께 복도에 내팽개줬습니다. 마누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은 원래 이런 취급 당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당신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됐다. 말을 말자. 다 필요 없고 가정법원에서 보자고요, 우리. 그날 뒤로 저는 남편과 따로 살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 준비하면서요. 그런데 그때 저는 차마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번거롭게 자꾸 누구야. 저는 스팸인 줄 알았죠. 그래서 차단 버튼을 누르니 문자가 한 통 오는 겁니다. 형수님, 아니, 수경씨, 저 환희예요. 시간 되실 때 전화 좀 받아주세요. 환희는 남편의 대학 동창이었어요. 저번에 동창 부부 모임 갔을 때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여자, 그 어린 여자 수진 씨와 결혼한 사이인 남편분이었죠. 환희 씨는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극창 대표였습니다. 사수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동기들보다 나이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분과는 도통 왕래가 없었기에 갑작스러운 연락에 조금 놀랐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할 무렵 전화를 걸었죠.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그게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 속으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인 걸 모르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정말 모르셨어요? 뭘 몰라요? 갑자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그놈이랑 바람났어요. 당신 남편이랑. 전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바람이라니.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죠. 알고 보니 제 속을 긁어놓은 그 여우 같은 여자와 제 남편, 대학교 다니던 시절 잠깐 사귀었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남편은 휴학하면서 잠시 학교를 떠나 있었고 그때 학교에 사수생 신입생으로 입학한 환희 씨와 수진 씨가 만나게 된 거였고 긴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거였죠. 암암리에 둘이 사귄 사실은 비밀이 되었대요. 불륜을 들키고 나서야 환희 씨도 제 남편과 그 여자가 예전에 애인 관계였고 얼마 전에 다시 만나서 그렇고 그런 사이로 발전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저도 기가 막혀요. 당연히 내 월급으론 못 사주는 명품백들을 척척 들고 오길래 어디서 났냐고 하니 짝퉁을 샀다고 하는 건데 아무리 봐도 짝퉁은 아닌 것 같고 이상해서 뒤를 조사해봤더니 글쎄, 아이고 정말 살다 별의 별꼴을 다 보네요. 제가 이전에 남편이 제 카드로 1,000만 원을 넘게 긁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저에게 들켰다고요. 그때는 그 명품백이 저를 위해서 샀다고 둘러댔었는데 이제야 모든 퍼즐들과 아다리가 탁탁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내 이름 수경이가 아닌 수진이라고 쓰여있던 그 편지가 실수가 아니었죠. 직원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명품백의 본래 주인은 상간녀인 수진이 그녀의 것이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니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돈은 내가 벌고 그놈은 내 돈으로 명품백 사서 여자들 환심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저 정말 나이 많은 며느리라면서 시댁에서 엄청 미움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들이랑 이혼한다고 말하니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너희 결혼 반대했잖니.
아니 어쩌자고 얘는 10살이나 많은 여자한테 장가를 간다고 고집을 부리는 건지. 나 원참 보따리 싸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애를 말렸어야 했는데. 막 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아들 앞길 막을 여자라며 엄청 욕했어요. 전 괜히 나이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전 바로 이혼 변호사한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남편 불륜 증거 잡았네요. 아무래도 남편이 제 카드로 물건 산 내역부터 시작해서 동선까지 다 파악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이혼의 유책 사유는 남편한테 있습니다. 바로 소장 변경해서 추가로 증거 자료 제출했고요. 이때부턴 완전히 개싸움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죠. 내 동창들한테 당신이 다 말한 거야? 정말 끝까지 이럴 거냐고. 내가 바람난 것도 솔직히 당신이 자기 관리 못하니까 내가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판 거 아니야.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잖아. 안 그래? 안 그러냐고. 내가 바람핀 게 순전히 내 잘못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남편의 한마디에 기가 막혔습니다. 너 나이만 어린 줄 알았는데 정신 연령도 어리구나? 진짜 너무 골치 아프다. 말이 안 통하니까 말하지 말자. 그리고 내 재산 털끝 하나 건드릴 생각하지 마. 다행히 이혼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재산의 대부분을 회사의 명의로 바꾸어 놓았고, 실질적으로 재산 분할할 때 신혼집을 제외한 다른 재산들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저의 전부이자 제가 사는 큰 이유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엄마랑 살아서 힘든 거 없어? 가끔 아빠가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더 좋아. 제가 괜히 속상할까봐 마음을 숨기는 딸내미였습니다. 직장을 갔다 온 후 집에 도착했는데 딸아이가 안 보이더군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숙제할 시간인데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 아이가 안 올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랑 학원에 전화를 해봐도 대답은 들을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어디 있는 거야 얘가? 별의별 난리를 치다가 혹시 몰라 전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를 않더군요. 애가 탈 무렵 아이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할머니 집인데 아빠가 집에 못 가게. 나 좀 데리러 와줘. 핸드폰도 못 보게 해. 전 그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시댁에 달려갔습니다. 웬걸? 알고 보니 제 딸내미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지금 뭐한 짓이에요? 저한테 말도 없이 애를 데리고 가시면 어떡해요? 보고 싶으시면 따로 말씀을 하시던가요. 애미야, 아니 얘야, 난 소녀 못 보낸다. 그리 알고 있어라.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알고 보니 재산 분할에서 많은 돈을 받지 못했다며 화가 난 어머님과 남편이 제 딸내미를 인질로 잡고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이거 범죄예요. 엄연히 아빠는 아이 볼 수 있는 교섭권이 정해져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면 애 교육에도 안 좋고 저도 이사 갈 수밖에 없어요. 핸드폰 번호도 다 바꿔버리고.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나이도 많은데 너가 아이 교육을 알아봤자 뭘 알겠냐면서요. 여자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데 딸내미가 참 좋은 거 배우겠다. 안 그러니? 엄마 팔자 센 거 딸내미한테까지 닮게 만들 셈이야? 호통을 치는 어머님 앞에서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누구 때문에 이혼하신 건지 아시고 하신 말씀이시죠? 어머님 아들이 동창이랑 바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잖아요. 애 앞에서 못 볼 걸 보여주지 마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저 죽어도 제 통장에서 돈 한 푼 안 줄 거니까. 너 정말 다 늙은 여우 같은 계집애가 아주 집안 전체를 잡아먹는구나. 제가 나이 많은 게 가장 취약한 약점인 걸 아니까 어머님이 그걸 건드신 겁니다. 전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앞에서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꼿꼿하게 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며 버텼던 내가 결국엔 어머님의 상처 가득한 한마디에 가슴을 빗으로 꽂혀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시댁에서 우르르 공격을 당하니 아무리 대장부 같던 저도 할 수 없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때 제 딸내미가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서 할머니한테 무어라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 몇 살이에요?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할머니는 우리 엄마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고 주름도 많은데 왜 우리 엄마한테만 그래요? 내 눈에는 우리 엄마가 반짝반짝 빛나고 예쁜데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 늙은 여우라고 해요? 아이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리 말하니 시댁 어른들이 전부 다 뻥진 겁니다. 시어머님은 당황해서 어버버했고요. 나 아빠랑 할머니랑 안 살고 싶어요. 엄마랑 살래. 아빠랑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꼭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선 엄마 울지 말라고, 내가 있다고, 난 평생 동안 엄마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하면서요. 가슴이 얼마나 아프면서 벅차오르던지요. 전 딸내미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시댁을 나섰고 그 뒷모습을 보는 전 남편과 시모는 저희를 말릴 수 없었어요. 두 모녀가 떨어지지 않겠다면서 서로 꼭 붙어서 나가는데 누가 둘을 떼어놓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죠.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의 핸드폰 전화번호와 시댁 식구들 번호를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아이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또 멀리 가면 애가 전학도 가야 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았기에 가까운 곳이지만 남편이 찾기 힘든 곳으로 떠났죠. 이혼한 뒤로 오히려 저는 인생이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연하 남편 데리고 사느라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이젠 더 이상 안 받아도 됐었고요. 제 일하면서 정신없이 사니까 아이도 어느새인가 훌쩍 자라있고 많은 것들이 안정되게 변했고요. 이혼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옅어질 때쯤 주변 친구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돈도 많이 벌었겠다. 시간도 있으니까 좀 꾸미고 살아봐. 애도 이젠 알아서 밥 해먹고 그러잖아. 하루라도 젊을 때 반짝반짝 빛나게 살아야지. 친구가 저를 데리고 네일샵에 갔어요. 처음으로 받아보는 네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발 네일을 받았어요. 저는 손을 자주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손톱에 무언가를 바르는 게 쉽진 않았거든요. 세숫대야 같은 곳에 발을 담그며 핸드폰을 하고 있으니 담당하신 여자가 와서 발을 씻겨주더라고요. 근데 문득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핸드폰을 옆에 두고 발을 씻겨주는 그 여자의 위통수를 유심히 쳐다보았어요. 손님 다 되셨습니다. 발 말리시고 케어 들어갈게요. 고개를 들어서 제 얼굴을 쳐다보는데 앞불싸 세상에 상간녀가 있지 뭐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저 그전까진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뭔 일이에요? 내 발을 씻겨준 그 여자가 나와 원수인 상간녀라니. 제 얼굴을 본 상간녀의 표정이 싸르르 굳는 게 보였습니다. 나에게 늙으면 무슨 기분일까 하던 그 여자의 말, 나 같으면 늙으면 죽겠다던 그 무심한 말 한마디에 내 가슴에 비수를 꽂은 그녀의 표정과 그날의 온도가 기분이 싹 생각나면서 트라우마처럼 기억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엄청 당황해서 말도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수진 씨, 안녕? 오랜만이네. 나 알지 않아? 누구세요? 잘 모르겠는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피하는 겁니다. 왜? 수진 씨 맞잖아. 내 남편이랑 바람난. 내 남편한테 명품백 선물 받고 나 몰래 뒤에서 그렇고 그런 짓 한 거. 그 순간 네일샵 직원들이 전부 그녀를 쳐다보았어요. 그녀는 무슨 소리예요? 발끈을 했고요. 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마음으로 똑같이 돌려주자 싶었어요. 와, 나이 먹고 본처 발 닦아주면 어떤 기분이야? 나 같으면 비참해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요. 상간녀는 생각보다 멘탈이 약한 여자더라고요. 제가 그리 말하니 수치스러워서 죽을 것 같았던 건지 눈에서 눈물이 와르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왜요? 그러게
남의 가슴에 상처 주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야, 난 정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 씩 웃어주면서 발케어는 안 받겠다고 하고 힘들게 돈 버는데 밥이나 사 먹으라고 돈 10만 원을 그녀의 면상에 뿌리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네일샵 원장은 분위기가 싸해지니 버선발로 나와서 저에게 죄송하다고 굽신거리더라고요. 네일샵 원장이 무슨 죄겠어요? 직원을 잘못 뽑았을 뿐이죠. 저를 네일샵에 데려간 그 친구는 저한테 미안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요. 야, 미영아, 됐어. 나 오히려 그런 곳에서 상간녀를 만나서 아주 속 시원하다, 야. 사실 그 상간녀가 나한테 늙은 여자라면서 그렇게 말한 게 정말 평생의 상처이자 아니었는데 이제 좀 속이 시원하다. 다 너 덕분이라니까? 괜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그 뒤로 그 친구는 제가 신경이 쓰였던 건지 곶감이며 홍삼이며 이것저것 사다 주어 마음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일 뒤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네일샵 가서 슬쩍 떠보니까 그 상간녀인가 수진이라고 하는 여자 원래도 좀 거기서 유명했대. 예전엔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얼굴 반반한 거 믿고 하도 손님들을 뒤에서 따로 만나니까 샵에 이상한 소문이 도니까 미용 쪽에 블랙리스트로 찍히고 그러다가 하다 안 돼서 네일샵으로 온 건가 봐. 그리고 잘렸대. 이젠 또 어디서 일하나 몰라. 하여튼간에 너 수고했어. 네가 승리한 거야. 그런 애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너 일하면서 산 거 그거 대단한 거야. 결국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전 남편과 상간녀보다 전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산 보람을 제대로 받으면서 웃으며 딸내미랑 살게 되었어요. 안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악착같이 사느라 팔자센 언니로 불렸던 저. 어쩌면 제 아내도 사랑받고 싶고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소녀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었나 봅니다. 이젠 훌쩍 커서 어른이 된 제가 제 내면에 있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소녀를 잘 돌봐주면서 살아보려고요. 정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 모두 다 대단하십니다. 우린 뭐든 할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지고 거울을 보며 웃자고요. 그리고 나이는 들었지만 비록 거울 속 나는 주름도 가득하고 검버석도 잔뜩 있는 얼굴이지만 우리 내면에 살아있는 소녀 같은 나를 외면하진 마세요.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